각양각색 인간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얻는 시간, 우리 딱 동물들만큼만 합시다. 동물 세계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최재천의 동물보감 시간입니다. 가을 이사철 되면서 내 집 마련 위해서 부동산 중개소 또 모델하우스 찾는 분들 많은데, 이 비싼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게만 느껴지죠. 오늘 동물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하는지, 또 동물들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 내 집 마련의 꿈, 인간들만 힘든 건가요?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이 있는 동물과 아예 집이 필요 없는 동물, 이렇게 구분되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은 집 안 만들죠. 집을 만드는, 우리가 이른바 둥지를 만드는 동물이 몇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소수예요? 그렇죠. 집을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의 진화죠. 네. 포유류 쪽으로 오면 어때요? 포유류 말, 사실 소, 사자, 호랑이 이런 사실 쪽으로. 집을 짓는 포유류 쪽으로 오면 오히려 집을 짓는 동물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네. 저녁 잠자리를 마련하는 있죠. 동물들이 있는 거죠. 예를 예를 들면 침팬지는 매일 잠자리를 매일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날 잘 곳을 그 나무 위에 아주 높은 곳은 아니고요. 한 적절히 한 2, 3m 높이 정도의 밑에서 누가 점프해서 이렇게 잡지 못할 정도에다가 나뭇가지 꺾어서 상당히 그래도 널찍하게 침대를 만들어요. 침대를 만들죠. 그리고 자고 거기서 그 다음날 계속 자는 예는 거의 없어요. 왜 자꾸 옮겨 다녀요? 아마도 기생충 때문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기생충?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룻밤 자면은 이제 기생충들이 몸에 있는 애들도 있고 다른 데서 또 와서 하는 애들도 있고 걔네들이 거기서 기다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딴 데로 거긴 또 옮기고. 포기하고 또 새로 짓고. 까치, 제가 연구하는 까치도 해마다 둥지를 둥지를 만들죠?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어요. 까치 둥지는 무지무지 힘들거든요. 그 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뭇가지가 수천 개인데 그걸 해마다 다 다시 만들어요. 까치뿐 아니라 대부분의 새가 매년 둥지를 새로 만들지 않나요? 또 그냥 쓰는 새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쓰는 새들이 기생충이 많아요. 그래서 까치나 이런 몇몇 새들은 그 어려움을 겪더라도 해마다 새로 만들어요. 침팬지는 매일 잠자리를 또 옮기고요. 무슨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잠자고 하는 그런 동물들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런 동물들은 그 굴을 그냥 계속 쓰나요? 굴의 경우에는 계속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한번 정하면 계속 쓰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우선 혼자서 쓰는 단독주택형의 집이 있고 개미나 벌처럼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형식이 있고. 네. 그렇죠. 예. 그 차이는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개미는 사실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왜 이게 따로따로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개미는 그게 그냥 하나의 대가족이니까 사실은 아파트라기보다는 하여간 옛날 우리 저 부잣집 초대형 아흔아홉 칸 초대형 부잣집. 단독주택.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그 빌라 같은 그런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멋쟁이 새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weaver bird라고 하는데 그 나무 이파리 저 줄기 이런 거 막 엮어서 둥지를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아프리카에 사는 새인데 걔네들은 그 한 나무에 여럿이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둥지에 또 하나가 붙고 해서 한 수십 개가 탁탁탁 붙어 있는 진짜 형태로. 아파트네요. 그거. 네. 그런가 하면 제비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제비들은 처마 밑에 이제 한 가족이 이렇게 치지만 무슨 땅 속에 굴을 파고 사는 제비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보면 여러 가족이 타닥타닥 붙어 그래요? 있어요.
왜 꼭 그래야 될까? 뭐 그것도 이제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이라는 얘기는 아직 모르신다는 근데 얘기죠. 뭐 제법 저희들이 많이 밝혀냈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뱀이나 뭐 이런 다른 그 외적의 공격해오는 그거를 눈이 많으면 빨리 발견하니까 미리 탐지할 수 있다. 누군가가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다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네. 옆집이 먼저 발견하고 소리 지르면 또 빨리 피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게 모여 산다는 건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요. 모여 사는 거에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함이 있죠.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옆집 기생충이 우리 집으로 또 오고 옆집이 아프면 우리도 같이 병이 아파야 옮기고. 되고 그리고 또 뭐 먹을 게 생기면 먹을 걸 옆집이 발견하면 얼씨구하고 쫓아가서 같이 발견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싸우죠. 별로 없는데 여럿이 발견해서 나눠야 되고 다퉈야 되고 하여간 이게 모여 산다는 거는 좋으면서도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물들에게 집이란 안전을 위한 공간? 1번이 그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런 안전과 번식. 새끼를 낳아서 네. 기르기 위한 공간. 예. 새끼들은 많이 못 움직이니까. 특히 예. 새들 같은 경우 예. 날기 전까지 그 둥지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거겠네요. 예. 안전과 번식.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흥미로운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예. 제가 97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낸 책이 2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 그 사회 행동의 진화에 관한 책에서는 저는 조금 이례적으로 둥지가 어떻게 사회 행동의 진화에 기여했을까를 좀 거기서 약간 논했는데요. 예를 들면 개미나 벌이나 그 많은 곤충들 중에 상당히 사회성이 높은 곤충들은 전부 둥지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둥지를 지켜야 되고 일단 지키고 나면 굉장히 안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득이 있으니까 그걸 해내기 위해서 협동할 수밖에 없는 역할 분담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대개는 이제 저희들이 개미나 뭐 이런 사회를 얘기할 때 진사회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진사회성. 우리 인간은 사실 진사회성 동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 살다 뿐이지 각자 번식을 하는데 각자 자식을 낳는데 개미 같은 나라는 여왕개미 혼자 낳고 나머지는 전부 돕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진사회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진사회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주택이 굉장한 역할을 했을 거다. 필수 불가결하겠네요. 그거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중요한 게 세대 3대 이상이 같이 살아야 이 진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둥지가 없이는 이렇게 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자들이 저 바깥에서 이러는데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굴을 파고 살거나 벌집을 만들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진사회성이 진화했을 거다. 뭐 나름 그런 주장을 오래전에 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집이란 동물에게 안전, 번식 그리고 사회성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더라. 그렇죠. 우리가 인간들처럼 이 재산 축적, 재산 증식 이런 거하고는 무관합니까? 글쎄요, 뭐 개미나라 정도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재산이죠. 집이. 그 집의 규모 이렇게 이제 펼쳐서 새로 시작하는 나라는 그만한 걸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남의 집을 뺏기도 하죠. 뺏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개미나 이런 수준 되면 별로 없고요. 그 포유동물에서 이제 종종 그런 일이 있죠. 그 남이 살고 있는 굴을 가서 뺏고.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곤충이나 뭐 새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바다 생물들 가운데 자기 집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다른 놈들은 와서 그 집 뺐잖아요. 또. 뺀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집이 좁아져서 주인이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탈피를 하잖아요, 걔네들은. 예. 탈피를 한번 할 때마다 몸이 부쩍부쩍 크는데 크고 나면 자기 그 소라가 비좁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거 버리고 더 큰 거를 이제 찾아서 들어가면 그 하나가 나타나면 이게 거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놈이 그 집을 싹 또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비니까 또 옆에 누군가는 그 집으로 들어가고. 제가 미시간 대학에 있을 때 그 개를 연구하던 교수가 있었는데요. 예. 실험실에서 기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찾아가니까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갔거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큰 소라를 하나 거기다 탁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 뭐 10분 정도 기다리면 한 놈이 나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봐요. 사이즈를 보는군요. 네, 사이즈 이제 제법 마음에 드는데 그래고 그놈이 딱 옮기면 또 다음 놈이 이 집에 들어가서 그게 한 몇 시간 걸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연쇄 반응이로군요. 연쇄 반응. 그런 일도 합니다. 네. 집을 어떤 재산 증식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질문을 드린 다음에 집을 뺏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을 2채, 3채씩 갖고 있는 동물들은 없죠? 없죠. 그죠? 예. 새들 중에 가끔 부인이 2-3명 2집 살림, 3집 살림. 그러면 뭐 그걸 집이라고 자기 집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지만 자기 집이죠. 근데 뭐 그 경우에 일부 다처제 형태의 그 경우에 뭐 그 수컷이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 가족을 2 이상 3 이상 먹여 살리느라고 어렵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새들을 연구한 그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별로 번식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암컷에게 충실하게 해갖고 자식을 길러내는 잘 길러낸 수컷보다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바쁘기만 열심히 바빴죠. 그건 뭐 그렇게 이득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 뭐 자료 같은 거 보면 우리 뭐 몇백 채 집을 가지고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막 나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건 진짜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건 뭐 아주 단연코 저는 인간밖에 없다. 그런 거 아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짓입니까 그게? 참. 집 꾸미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아파트도 평수, 뭐 단독주택도 뭐 몇 층짜리냐, 뭐 마당이 몇 평이냐, 뭐 사이즈, 그다음에 거기 뭘로 또 이 소재를 쓰고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무는 뭘 심는지 뭐 하나하나 다 따지잖아요. 네. 동물들도 그런 게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정자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제 정자세의 경우에는 암컷을 유혹하기 그렇죠.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집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자를 만나기 위한 뭐 그런 곳인데 정말 거기다가 매일 아침 새로 피어난 꽃을 꺾어다가 놓기도 하고 같은 색의 그런 예쁜 것들을 모아서 쫙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들은 미의 기원을 이제 거기서 찾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꿈이죠.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찌그러진 코카콜라 캔 이런 것도 아주 예쁘다고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네. 색깔이 빨가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런 거를 막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거잖아요. 부의 상징이죠. 집이 얼마나 크다. 네. 사실은 동물들도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영역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기 위세로군요. 그러니까 이게 새들에서 연구가 제법 재밌는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요. 그 얼마나 좋은 영역을 갖고 있느냐. 미국의 경우에는 붉은 죽지, 우리말로 뭐라 그러더라? 붉은 죽지 집박인가? 뭐 그런 그 레드 윙드 블랙버드라고 부르는 새인데요.
그 새를 연구해서 박사학위가 한 100명쯤 나왔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연구한 뭐 새인데 특징이 많은가 봐요. 네, 연구할 게 아주 재밌는 게 많이 계속 네.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늪지대에 사는 새인데요. 수컷들끼리 서로 투닥거려 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 물도 풍부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은 수컷이 여러 암컷을 이제 맞이합니다. 아하. 근데 이 암컷들은 거의 순전히 연구에 의하면 수컷은 거의 보지도 않고요. 그 집 집만 재산만 봅니다. 아하. 이 집이 얼마나 땅이 좋은가. 예. 저기서 내가 내 자식들을 기르면 얼마나 곤충들이 많아서 내가 잘 기를 수 있나. 그래서 하여간 그 영역의 질적 수준하고 그 영역 내에 있는 둥지수하고가 딱 비례하는 걸로 딱 나오는 겁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왜 이제 그 수컷은 안 본다는 걸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그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은 새들은 일부일처제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그냥 새들 둥지에서 그 날아 나오는 새가 그 아빠의 아들 딸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붙어가지고 그 암컷이 누구랑 짝짓기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없었던 시절에는 몰랐어요. 예. 근데 드디어 이제 DNA 그 조사가 분석. 가능해진 다음부터는 이게 친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한 둥지에서 나오는 뭐 6마리의 자식을 저 DNA 조사를 해봤더니 달라요. 심지어는 6마리가 전부 아빠가 다른 뭐 이런 케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 블랙버드의 경우에는 둥지는 그 남자의 영역 안에다가 틀고 짝짓기는 다른 남성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새들의 세계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그 새의 알죠. 경우가 좀 특징적인 거죠. 그렇긴 한데 그 연구로부터 이제 그렇게까지 익사이팅하진 않아도 이제 둥지에서 나오는 자식들을 새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친정 확인을 DNA 해보니까. 조사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지극히 평범한 뭐 둥지 하나 딱 하고 그 암수가 매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새들도 조사해 보니까 다르더라. 그 암컷이 그 엄마가 바람을 상당히 피인 게 여기저기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원앙만 그냥 그 일부일처제인가요? 원앙은 진짜 일부일처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앙이 제일 이상한 새입니다. 근데 왜 원앙이 그렇게 일부일처에 무슨 상징처럼? 그러니까요. 우리 조상님들이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제 글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저 마을 어귀에 작은 엄마를 두시고 사셨잖아요. 그랬죠. 집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예. 곳에. 그래서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닐까. 원앙을 선물할 때 나는 당신은 내 거고 네. 다른 몇 명의 여자는 내가 보면 뭐 나는 그리 하겠다. 굉장히 이 가부장의 상징으로 그걸 준 게 아닐까. 일부일처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가부장의 상징이었다. 그 네. 말이군요. 집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갔네. 동물로부터 배우는 내 집 마련. 그건 결국 욕심벌이잖아요. 한 사람이 100채씩 갖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건 뭐 동물들 세계에서 집은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전혀 없는 거죠. 그 집을 또 건사해야 되는데 그 뭐 자기가 자기 능력 이상의 집을 가질 이유가 없죠. 전혀 없는 거죠. 그 암컷을 어떻게 보면 그 유혹하는 그 단계에서 과시하는 일부 수준으로 치장하는 정도가 있는 그런 거고. 정도는 있지만 나머지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네. 주거 목적으로 예. 딱 우리도 그렇게 갑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나라잖아요. 그런 욕심 다들 버릴 수 있을까?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하네요. 최재찬의 동물보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